안녕하세요. 종이위원 두 번째 시간 한종입니다. 종이위원은 진화론이 토대가 되는 책이에요. 지난번에 원준이가 발표했듯이 창조론, 세상 만물을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보던 그 시대에 종이위원을 다윈이 발표하면서 그 사회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리고 창조론적으로 보던 그 관점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세상 만물들을 보게 해서 그 관점을 넓혔다에 대한 것에 그 종이위원이라는 게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화론의 토대가 되는 그 종이위원을 대부분 사람들은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잘 모르고 그저 가설로 치부하고 배우지 않고 심지어 생물학에서도 종이위원이 토대가 돼서 종이위원부터 배워야 되는데 다른 것부터 배우고 그냥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분은 청소년을 위해서 어려운 종이위원 한 500페이지가 넘는 다윈이 쓴 종이위원을 글자 포인트도 크게 하고 시각적 자료들도 많이 넣고 해석을 해서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머릿말에서 시몬은 자신이 이걸 해석하고 새로 발간해내면서 4가지 목표를 뒀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목표가 종이위원의 핵심인 자연 선택을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건데요. 진화의 과정은 먼저 변이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생존 경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 선택이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변이라는 것은 뭐냐면 돌연변입니다. 아시죠? 뭐 갑자기 어디서 한쪽 귀만 있는 토끼가 교배되었다든가 이것은 돌연변이는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갑자기 자연 선택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 선택을 보기 전에 인위 선택을 보겠습니다. 인위 선택은 자연이 만들어낸 변이를 인간이 선택한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품종 개량 같은 게 있죠. 토감 이런 거나 또 그렇게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품종 개량을 통해서 그 변이들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육질을 돼지고기를 생산한다고 생각하고 봅시다. 그러면 많은 돼지들을 사육하는 농가가 있어요. 근데 그 돼지들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육질의 돼지를 잡아서 팔면 사람들이 많이 먹겠죠. 그래서 이 부드러운 돼지를 다른 돼지와 교배해서 그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도 부드러운 형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드러운 형질을 가진 돼지들이 이렇게 이 새끼들이 많은 또 새끼들 중에서 또 제일 부드러운 육질을 가진 새끼를 교배해서 하면 점점 더 부드러운 형질을 가진 그 돼지고기가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위 선택은 인간이 수백 년 동안 새로운 품종을 만든 일을 해왔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육질을 하고 또 새로운 변이들을 만들어내고 그렇다면 수십억 년 동안
선택을 해온 자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생물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자연 선택이 시작됩니다. 우선 변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존 경쟁이라고 합니다.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생물체 자신은 자신의 자식을 많이 남기려는 욕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 자식들을 많이 낳으려고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보면 인구는 등비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식량은 등차급수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수원에 나온 내용이니까 다 아시죠? 1에서 똑같이 시작한다고 해도 얘가 2가 되고 얘가 5가 되고 2의 제곱이 되고 2의 세제곱이 되고 2의 4제곱이 되고 2의 5제곱이 되고 9, 14, 19, 24 네, 이렇게 되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인구는 등비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식량은 등차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처음에는 등비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면 식량이 남잖아. 이만큼 인구는 이만큼인데 식량은 이만큼.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반대다. 그럼 이만큼의 인구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식량이 그래서 이때 인구가 뜻하는 게 생물의 개체수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경쟁에서 유리한 것들이 자연적으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선택을 받아서 적합한 생명체가 살아남는 거죠. 이렇게 자연 선택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인간의 성품도 이런 자연 선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간은 뱀을 무서워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인간의 조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우리 조상은 뱀을 안 무서워해요. 근데 어떤 조상은 뱀을 무서워해요. 그게 분리가 다르니까 변이가 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뱀이 나타나는데 어떤 조상은 뱀을 안 무서워해서 그냥 있다가 물려 죽어요. 그런데 뱀을 무서워해서 피신한 우리 조상은 살아남게 되겠죠. 그래서 생존 경쟁에서 뱀을 무서워하는 그 우리 조상님이 살아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선택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거의 다 뱀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의 성품도 자연 선택을 받습니다. 또 공격성이나 잔인함도 먹이를 사냥할 때 우리가 지녀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생존 경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연 선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암사슴은 숫사슴의 뿔이 더 큰 숫사슴을 선호해요. 그래서 좀 얘는 짝을 못 찾았으니까 혼자 살다가 죽겠죠. 그러면 또 생존 경쟁에서
사슴이 살아났기 때문에 더 잘 선택을 받게 되고요. 또 인간의 경우에는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마다 선호하는 게 다르겠지만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들은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 유머 감각이 좀 떨어지는 남자들은 살아남을 확률이 적어지게 되고 그렇게 정도를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심원이 목표하는 것은 동일기원의 한계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완하는 겁니다. 동일기원은 다윈이 책을 발간할 그때 시대에는 유전자형을 몰랐어요. 성문원에 나오죠. 표현형만 가지고 즉 겉모습만 가지고 진화론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점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뭐 기르는 목은 사용할수록 길어져서 뭐 목이 긴 기린만 남게 되었다 이런 명불형설을 들여와서 했지만 현재는 그 멘델이 유전 법칙을 발표하고 현재는 2014년이잖아요. 그래서 유전자에 대한 개념도 점점 높아지고 지식이 높아지게 따라서 진화론을 다른 것들을 굳이 끓여드리지 않아도 진화론을 그 진화론 자체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한계가 이때 한계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토론한 건데 신의 존재를 진화론에서 무시할 수 있는가요? 신의 존재를 도입하지 않고도 진화론을 설명할 수 있는가요? 그래서 문제는 종의 기원이 다윈의 주관적인 하나의 설이기 때문에 종의 기원 안에서는 신적 존재를 완전히 배제하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원이 다윈의 주장은 생명체의 진화 과정에서 신적 존재의 개입을 배제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진화 외에서는 모르지만 진화론만은 여기 나오는 우수한 증거들로 신적 존재를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원이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적 존재를 얘기하다가 또 뭐 사후 세계 얘기도 하고 그러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건 아까 부분과 전체에서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세 번째 목표는 종의 기원의 관점에서 생명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다양성은 아까도 자연 선택을 통해 얘기드렸지만 변이라는 것이 자연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이상한 애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이상한 애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걔가 이런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애도 점점 번식을 해서 개체수를 늘려가겠죠. 그렇게 해서 변이가 일어나고 해서 계속 종이 분화되는 거예요. 여기 분화되고. 그래서 이런 나뭇가지 모양의 그래서 근데 그중에서 멸종된 종도 있고 현재에 봤을 때 많은 종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생명이 다양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이기원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에게 공통조상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공통조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간이 나타났어요. 근데 공통조상에서 오랑우탄과 이 집단으로 분화가 되고 또 이 집단에서 고릴라가 분화가 되고 또 이 집단에서
침팬지가 분화가 되고 또 이 집단에서 뭐 이런 분화가 되고 해서 결국 우리는 고릴라의 그 자손이 아니라 공통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인간이고요. 그리고 가장 고등한 숙명체가 현재 우리 인간인데, 이런 인간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진화의 과정에서 우연히 어떤 변이가 일어나고 그 환경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맞았기 때문에 아주 우연히 일어나서 현재 인간이라는 인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 생명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연히 등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 인간의 진화는 어디를 향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는데요. 저는 만약 그 자원이 극심하게 고갈된다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덩치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원이 미래에 극심하게 고갈되면 집 짓는데도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현재 천장 높이가 이까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자원이 부족해서 천장 높이를 줄여서 조그만 집을 만들어서 그 주택 수를 넓혀서 원래 살던 인간이 다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옷도 현재 다양한 사이즈의 옷이 있는데 이때는 또 현재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 이때도 자원이 아주 극심하게 고갈돼서 이런 사이즈가 큰 옷은 또 돈을 더 받고 이러면 점점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사람은 성 선택에 의해서 이성에게 선택을 안 받게 돼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키가 작은 저 같은 사람이 나중에 생존 경쟁에 유리해져서 자연 선택을 받게 된다는 만약에 극심한 자원고갈이 일어난다면 선택이죠. 제 관점이죠. 하지만 뭐 극심한 자원고갈을 의지할지 모르고 그래도 한번 죽었다 깨어나면 되겠지만, 그리고 희원이는 그 인간의 진화를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인간은 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도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렇게 계속 인간이라는 종 내에서 자유롭게 교배를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돌연변이 갑자기 뭐 꼬리 달린 인간이거나 갑자기 청력을 쓰는 인간이 나타난다면 그것처럼, 그러면 그 돌연변이가 잘 살아난다면 또 인간이 변화하겠죠. 변종이 생기겠죠. 그리고 계층 간의 그런 변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보면 부유하고 안 부유한 사람들 보면,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끼리 보통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가난하고 좀 학벌도 낮고 공부를 많이 못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끼리끼리 계속 논다면 점점 이 격차가 인성이나 이런 것도 유전되기 때문에 격차가 점점 넓어져서 진화 관점에서의 부기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타카라는 영화 보셨을지 모르는데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우리가 낳을 자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형질을 뭐 머리는 어떻게 머리 스타일을 뭐 오버하게 아니면 직모로 뭐 키는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끝입니다. 한정훈이 종의 기원을 읽고 자연 선택, 처음에 자연 선택 그리고 종의 기원의 한계점 또 종의 기원에서의 생명의 다양성 그리고 인간이라는 문제 앞으로 인간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칠판을 넓게 이용해서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